한국의 미스테리 500년 된 신비한 우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구군을 알려주거나 막아준다는 전설이 많다. 그 일례로 큰 일이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중대한 사건을 미리 알린다고 전해지는 사명대사의 밀양표충비가 있는데, 이 밀양표충비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으며 종전 이후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환국시킨 사명당 송은대사 유정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다. 일명 사명대사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에 있어 동쪽의 피해를 막아주고 재앙을 물리쳐 퇴조비라고도 불리우는 허묵선생의 척주동해비 등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유독 미래를 예언하거나 나쁜 애군을 막고 물리쳐주는 비석 또는 신비한 문화유적이 생각보다 많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비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인 500년이나 된 신비한 우물을 소개해드리겠다. 이 우물은 현재 약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충북 증평군 사곡리 사척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다. 버드나무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500년 전의 조선시대 우물 모습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한 이 우물은 1456년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온다. 이 놀라운 우물은 낮은 구릉 지역 산자락의 북향으로 자리한 사척마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 우물은 오랜 기간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8년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역사와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름드리 굽은 버드나무, 네 토막으로 육각형의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제작된 이 우물은 독특한 점으로는 일반 우물의 1.5배나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장대한 것이 특징이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원형을 유지한 이 우물은 곁에 있는 큼직한 버드나무까지도 무르지만 썩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그 수심 3m가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듯 적절한 물의 양과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느 우물보다 조금 신비롭기는 하나 그렇다고 딱히 이상하다 할 만큼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2번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을 전후해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껏 제를 올린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왜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 우물이 3번 넘치게 되는 때에 말세가 찾아온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우물이 넘친다고 말세가 온다는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깃든 전설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매번 2차례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뿐이다. 행여 우물이 넘친다고 마을이 홍수에 잠기는 것도 아닐 테지만 홍수보다 더 무서운 말세가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초기 7대 왕인 세조 당시 수양대군이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낸 세조찬이가 일어난 다음해인 1456년 조선은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때 한 스님이 지금의 충북 사곡리 마을을 지나다 심한 갈증으로 길을 이어갈 수 없자 마을에 들려 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인은 마침 길어다 놓은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직접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오겠다며 집을 나선다. 그렇게 여인이 나간 후 스님은 대청 마루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지만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다소 의아해하였으나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치기도 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할 겸 대청마루에 계속 앉아 있었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스님은 사연이 궁금하고 호기심도 나서 집을 지키며 기다렸다고 한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고 여인은 스님에게 서둘러 물 한 잔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마운 마음으로 물 바가지를 건네받은 스님은 시원한 물 한 잔의 갈증을 달래고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악에게 늦어진 사연을 묻게 되었는데 그러자 여인은 마을에는 샘이 없어 10리쯤 떨어진 개울가에 가서 길러오느라 늦었다고 늦어진 사연을 스님에게 말하게 된다. 가뭄 때문에 마을 근처의 물은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심이나 되는 먼 길을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녀온 여인의 마음에 감동한 스님은 그냥 길을 나설 수가 없었고 여인의 고마움에 답례를 하고자 마당 이곳저곳을 자신의 지팡이로 두들겨 보았다. 그리고는 땅 아래가 온통 두꺼운 돌판으로 덮여 있어 물이 솟아날 길이 없는 것을 안 스님은 여인에게 이 마을이 두꺼운 돌들이 많아서 물이 솟아나질 못했다고 말하며 마을을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고목나무 옆으로 가서 이때 구경을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라고 말했다. 이곳을 파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마을 사람들은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곳은 큰 바위가 바닥부터 솟은 돌로 된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리 없다며 스님의 말에 반기를 들자 스님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파내어 보면 겨울에는 더운 물이 솟아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찬물이 솟아나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이곳에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굳은 장마철에도 이곳의 물은 넘치지 않아 마을에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의 말에 보통 스님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느껴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믿고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마을 한복판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무려 닷새를 파내려 갔을 무렵 드디어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와 지금까지 파낸 깊은 틈이 모두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스님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마르거나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우물에 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것을 예측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스님이 이러한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곧 이어 이렇게 말했다. 우물이 넘치는 일은 2번까지는 나라의 큰 병고를 예고하는 일이 될 것이나 이 우물이 3번째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스님은 이 예언을 남기고는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겨울에는 따뜻한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된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평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스님의 예언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물의 이름을 말세우물이라 짓고는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 그 사건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동안 우물은 한결같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늘 마르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콸콸 넘쳐버린 것이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으로 모두 공포에 질렸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선 땅에 왜구가 침략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때가 바로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스님의 예언대로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말세우물을 늘 지켜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로 한동안 평화로웠지만 이 우물은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로부터 다시 300년의 시간이 흐르던 1910년 정월 중순에 2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경술국시. 1910년 8월에 대한민국은 조선 식민지로 일본에게 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며 다시금 나라는 큰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가 찾아온다는 3번째로 우물에 물이 넘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제공해주는 우물을 신성시하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는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올라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1947년에는 우물 하단에 석출이 깨져서 보수공사 차원에서 우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마을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전처럼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라앉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모두 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우물이 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해 무당을 불러 제를 올리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기도를 올려 우물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도 1년에 2번씩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전 우물을 청소하고 제를 올리며 우물을 신성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1950년 6월 24일 우물에 물이 가득 차올라 넘칠 뻔했으나 넘치지는 않았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대로 6.25 한국전쟁까지 예언한 우물의 예언은 이제 단 한 번 남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우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치는 그날, 정말로 말세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500년 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우물에 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렸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번 늘 감사하다.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준비한 미국.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모든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당연히 국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르는 참모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극소수의 참모진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재빠르게 위기를 대처해야 할 것이기에 만일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 부서별 극소수의 대표자들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와 같은 지하 벙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휴양지. 그곳 지하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밀 벙커가 있다. 이곳은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58년에서 61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비밀 거처로 건설된 시설이며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 발생 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다. 이곳엔 비상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위한 물품을 비축해 놓은 대규모 대피소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이다. 스스로를 1778년 이래 이국의 휴양지라고 광고하며 사이트에선 잠재 고객에게 소수인 사람들이 아는 삶을 경험해보라 초대한다. 드라이어 벙커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코드명 그리스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발생 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벙커 건설로 시작한다. 핵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 도시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의 피난처로 제격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유한 귀족과 엘리트, 은행가, 기업가, 정부 고문들이 모였고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호텔의 비밀을 모른 채 편의 시설을 즐겼으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건축업자들마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핵에 대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포드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자주 이 호텔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확실히 호텔의 벙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벙커 안에 설치한 소변기가 100여 개가 있었고 이 피트의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으로 늘어선 벽으로 보호되었다.
이 피트는 60cm의 두께를 말한다. 1950년대 후반 내부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그 시대 최첨단의 고난도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저 흔한 기술이라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마이크가 부착된 개별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에 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도 갖췄으며 이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에 TV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각 개별적으로 마이크가 연결된 TV가 놓여진 스튜디오를 지하 벙커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에는 수영장, 극장, 볼링장, 승마, 사격장, 탁구, 골프, 연회장, 심지어 카지노와 같은 시설로 가득했다. 이곳이 처음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벙커에 대한 식품 및 의료용품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이 직원은 TV 기술자로 위장해 호텔 업무를 하는 척하며 지하 벙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1급 비밀로 유지되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도 그린브라이어 대변인은 폭탄 대피소도 없고 정부 시설도 없다며 벙커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테드 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졌던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테드 굽은 1992년까지 그린브라이어 벙커가 이미 너무나 구식이었고 현대 기술에 직면하여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 결정을 변호했고 정부가 폭탄 보호소 시설을 다른 1급 비밀 장소로 옮겼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비밀은 계속되지만 벙커는 그렇지 않다. 그린브라이어 벙커 투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사능 방지시설과 153개의 객실을 갖춘 44개의 개별 장소와 부엌엔 60일 동안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을 위한 수면 공간용 금속기층 침대를 갖춘 18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각각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갖춘 진료소와 40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방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늘날 벙커의 일부는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2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 의회의 비밀 본거지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획기적인 일련의 보고서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빌 아킨과 다나 프리스트는 2001년 9월 이후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에 1급 비밀 정보 작업을 위한 33개의 건물 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그 비밀 벙커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 기자 빌 아킨도 그중 한 명인데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휴먼을 앞세워 미래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되었더라면 국민 모두는 더욱 나라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핵심 참모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모든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왠지 지들부터 살고 보자는 지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느껴져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 3가지.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어원이나 뜻을 알고 싶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이라고 나오네요. 이 말인 즉 미래를 내다보고 알려준다는 뜻이 되겠지요. 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작하여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말 그대로 확신하다가 아닌 짐작한다라는 뜻처럼 제가 소개하는 예언가들의 예언이 틀렸다고 하여 그들을 사기꾼이나 시대를 희롱하는 아첨꾼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강조하듯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시고 너무 깊게 빠지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얼만큼 신뢰하시나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개인에 따른 것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믿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할 수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 아주 가끔은 내세를 경험하기도 하고 유체 이탈로 그 시각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 예지력이나 치유의 능력 내지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천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예언을 참고하여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언입니다.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했다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 싱크탱크인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자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프레이는 한국에서 개최된 여러 행사에서 참석하는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래학자입니다. 미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임직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기업가와 리더들에게 미래에 대한 분석, 전망 및 비전을 전하고 있으며, 그가 전한 영감이 다양한 신제품 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이력에서 미국 언론은 그에게 발명의 아버지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는 2015년 KBS에서 방영된 오늘 미래를 만나다에 직접 출연하여 미래와 일자리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변화가 가지고 올 우리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에서는 주요 국제 행사의 기조연사로 참여하여 기술, 교육, 창업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자세로 교육을 꼽은 토마스 프레이의 한국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도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2030년 내에 전 세계 일자리 3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것을 예측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래 예언을 더 살펴본다면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예언은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의 예언입니다. 기독교계의 세계 3대 사역가 중 한 분으로 수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녀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중보사역자로 모든 나라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국제기도목회인 세계의 장군들의 창설자이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어글로의 국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며 그녀는 백악관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국가 수반들을 향해 사역하고 있으며 중보, 영적 전쟁, 화해 분야에서 강연과 목회를 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자여 내가 너를 불러 세웠노라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이 통일되기 1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대한민국에도 유명해진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차이나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대륙을 그 바람이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때에 들어가고 있노라. 누군가가 내가 선택한 유대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노라. 내가 한국 사람들을 기름 부어 줄 것이고 유대 민족의 대추수를 위하여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라. 그리고는 하느님께서 내게 계속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거듭났습니다. 아주 큰 한국 선교사들의 군대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바람, 곧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에 불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작은 수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대인을 향한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문이 많은 나라들에 열릴 것인데 한국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막강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디 제이콥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을 쓸 것이며 한국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들려주셨다는데 하느님께서 왜 한국인을 특별히 쓰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신디 제이콥 목사는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의 하느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예언들을 많이 주시나 싶어서 코리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하셨다니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녀가 보았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이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디날 쿤츠라는 인물의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천만 부 가까운 책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부가 넘는 책이 팔렸고 그 중 13편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라기보다 주로 공포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초자연적이며 초현실적인 기괴함을 바탕으로 한 지면의 심리를 들여다본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러 마스터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종종 스티븐 킹과 비교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드러난 공포를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억눌려 있는 어둠을 공포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스티븐 킹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작품에는 SF, 고딕, 판타지, 미스터리에 심지어 로맨스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는 소설가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가 출간한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둠의 눈이라는 책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며 우한 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책을 쓰는 예언가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물질은 우한 내곽에 있는 DNA 제조합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우한400이라는 이름이 붙었소.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 미생물 중 400번째로 개발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종이었기 때문이오.
소설 속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국내 출간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딘 쿤츠의 어둠의 눈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만주,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부분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영토가 확장된다는 예언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언은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시라는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2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추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 부부 이야기다. 산신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2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암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곤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초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초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초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병초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병초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병초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병초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병초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역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화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역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역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역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역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 오늘은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시길 바란다. 예언이란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맹신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테니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겠다. 아비냐 아난드는 젊은 천문학자로 그동안 여러 중요한 글로벌 사건을 예측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예언은 베다 천문학과 역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누구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도에서 태어난 아비냐 아난드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측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다. 그의 예언은 주로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사건들을 결합하여 이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비냐 아난드는 7살 때부터 사원을 방문하며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고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 때부터는 천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곧 탁월한 학업 성과를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예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그의 교육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교육 외에도 다양한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천문학뿐만 아니라 지리, 역사, 인류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했다고 한다.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방대한 분량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게 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합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고 이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2025년에 대한 아비냐 아난드의 주요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예언은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패턴에 기초하여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하고 있다.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에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특정 천체의 정렬이 있었을 때 과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음을 짚어가며 그대 천체의 정렬이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갈등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비냐 아난드가 말하는 세계전쟁의 시기는 2025년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 느낌도 있으나 정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맞는다면 이는 분명 커다란 지구적 재난이기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일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은 단순히 전쟁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과 식량, 안보 및 국제 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예언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세계적 파장을 고려했는 테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에 2025년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예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그저 어린아이 콧방귀쯤으로 마냥 여기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는 특정 천체의 움직임이 과거 세계대전 시기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천문학적 패턴이 반복될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천문학적 패턴의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는 과거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통해 미래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것은 그와 비슷한 행성의 정렬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어쨌거나 그는 2025년에 대규모 학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는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그가 예언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예언일 것이다. 대량 학살 예언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포함한 복합적인 재난인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지역을 예언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남중국해에서 중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는 지역 및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이미 여러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로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천문학적 패턴을 종합하여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군사적 충돌 외에도 경제적, 제재인, 무역, 경로 차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는 더불어 2025년에 해저 지진 등 심각한 환경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진 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재해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과 해일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특정 천문학적 현상이 이러한 환경재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행성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지진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유사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가 환경재해에 대비한 데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환경재해는 단순히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산업활동과 소비 습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과거의 천문학적 현상과 현재의 정렬을 비교하여 미래를 예측해왔다. 특정 행성들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들과 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베다 천문학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예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베다 천문학은 고대 인도의 문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천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고대 지식을 현대 천문학과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는 특정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런 방법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랜 역사와 반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또한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신념은 베다 천문학의 원리와 일치하며 그는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연결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고대와 현대의 지식을 융합하여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그 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비판도 받고 있기도 하다. 예언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천문학적 신념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과거 예언 중 일부가 맞아떨어진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당시 천문학적 패턴을 분석하여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예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예언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름대로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사건들도 예측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몇몇 지진과 홍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러한 예언의 적중 사례들은 그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복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한두 개 맞았다고 하여 그의 예언이 갑자기 신뢰감이 쌓이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여튼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방법은 주로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대과학의 엄격한 검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 종렬이 과거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과 추측에 더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판자들은 또한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대전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예언은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가 말한 세계대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 큰 전쟁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예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예언은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의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이 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갈등 예언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의 예언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할 수도 있다. 특히 대규모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예언을 신뢰한 사람들은 큰 실망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맹신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전쟁 예언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를 과도하게 하거나 반대로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우리는 아비냐 아란드의 2025년 새로운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의 예언은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예언은 그저 재미거리로 여기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충고이자 부탁인 것이다. 오늘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의 예언이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바람해 본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피라미드 속 비밀의 방과 지하미궁. 이집트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코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왕대 무덤인 피라미드일 것이다. 이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아직 직접 직관을 해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땐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이 하나당 약 2.5톤가량이고 특히나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대 피라미드는 무려 230여만 개의 돌로 쌓여져 있다고 한다. 워낙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도 상당할 텐데도 그림이나 사진만 접했을 때는 그리 큰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높이를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하게 지은 것도 놀랍지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높이였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이 기자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이고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고대인들 도와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피라미드는 당시 나일강이 범람한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업인들을 위한
일종의 실업 정책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참여 일지나 보수,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일이 없이 놀 수밖에 없는 무직자들에게 도시의 환경 미화를 위한 꽃 심기나 도시 미관을 위한 휴지 줍기 같은 그 당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명되진 못했다. 그저 이랬을 것이다라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미스테리 관광지 중의 하나인 피라미드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미스테리인 부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호기심을 더해주므로 그 유명세는 뜨겁기만 하다. 예전에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왕의 묘시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시신이 있어야 할 석관이 텅 비어 있었고 왕의 미라와 함께 묻혔던 보물 또한 없어진 상태였다. 물론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은 왜 존재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왕의 무덤이 아닌 그저 왕을 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 피라미드 속 또 다른 비밀 공간을 찾으려고 수년을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2017년 피라미드 내부를 연구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은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세시대에 이 피라미드 속에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왕조의 한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 개의 방을 찾았다. 가장 먼저 중앙에 위치한 쿠프왕의 무덤이 있어야 할 쿠프왕의 텅 빈 방에서부터 복도처럼 연결된 공간, 즉 대회랑이라는 곳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왕비의 방이 발견된다. 이후 새롭게 숨겨져 있던 공간을 찾아내게 되어 총 4개의 방을 찾아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노는 BBC 인터뷰에서 이 공간이 피라미드 상부 무게로부터 대회랑, 복도 같은 부분의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건축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에 반박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의미 없는 건축학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간 낭비라며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2020년 지금까지도 연구팀은 이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의 방에 대한 놀라운 주장이 있어 소개하겠다. 이집트 사막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지하미로, 즉 지하미궁의 존재 여부다. 미궁에 대하여는 영상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또다시 미궁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지하미궁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서 처음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BC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게 되고 그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서술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르면 모일이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지하 미궁이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했으며 이 궁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3천여 개의 방이 있었으며 그 방들 중 반은 지하에 존재했으며 나머지 반은 지하 방의 위층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책에 기록하였다. 나는 2층에 있는 방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이 안치되어 있어 외부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지상에 있는 방들은 사람이 지었다고 믿기지 않은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로 이 궁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고 이 궁의 끝에는 약 70여 미터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궁에서 지하 도시를 통해 피라미드 지하로 갈 수 있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다. 너무도 세세한 묘사였기에 지어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못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헤로도토스의 글을 신뢰했다. 헤로도토스의 저서 외에도 또 다른 유명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처음 그곳을 다녀온 지 400여 년이 흐른 BC 60년에서 57년경 이집트를 여행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또한 미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지만 방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궁에 대한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 기술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저서에는 미궁 바로 옆에는 이것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고, 미궁은 안내원 없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하다고 했으며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다고 했다. 로마의 역사가인 가이우스 대 프리니스 또한 이집트를 방문한 후 100년쯤 후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때에도 미로를 목격했다라는 그의 기록담이 그의 저서인 박물지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는 미궁이 총 9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회랑인 긴 통로들이 있다고 적혀 있다. 17세기에 와서는 예수의 사제이자 뛰어난 고대 이집트 연구가였던 아타나시오스 키르어가 지하 미궁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대생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림을 보면 헤르도토스가 설명한 미궁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책을 토대로 상상해서 그렸는지 아니면 직접 목격하여 그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888년 플린더스 패틀이라는 고고학자는 본인이 미궁의 위치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파편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헤르도토스가 말한 지하 미궁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처럼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미궁은 찾을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일단 미궁이 처음 목격된 그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하 미궁이 이집트의 거친 모래에 파묻혀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실제로도 지금껏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이 19세기에 와서야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핑크스 또한 수차례 모래에 파묻혔다 드러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미궁 또한 깊숙한 모래 바닥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 벨기에와 이집트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발굴팀이 미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오랜 조사 끝에 미궁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까지 지하 미궁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후로 더는 미궁에 대한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가 이 인류사에 존재했던 거대한 지하 미궁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괄하자 벨기에 발굴팀이었던 코르디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하 미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미궁에 대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꺼려했던 것일까? 학자들은 과거 이집트 정부가 발굴과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오랜 시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이 미궁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처 지역이 모아리스 호수 인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의 강은 오랜 세월 대부분 말라 없어진 상태이며 하와라라고 불리는 아멘에메트 3세의 피라미드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곳 어딘가에 여전히 지하 속에 파묻혀 있을 미궁. 그 웅장한 모습을 감춘 채 하루빨리 발견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이집트의 지하 미궁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조선 왕조는 500년을 넘기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아는가? 물론 역사를 통하여 배우기는 했어도 특별히 관심 있지 않은 이상은 있었다라고만 기억하실 것이나 나 역시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영상을 만들고자 하여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이 선운사 도소란 마에불의 비기를 훔쳤다고 전해지는 사건을 소개하겠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고종 31년 현재 천도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밀란으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가보농민전쟁, 동학난, 동학밀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조선의 양반이자 사상가인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선 말기 순조 시대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듯 자연스럽게 동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들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 농민들의 분노로 인해 발생한 혁명이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왕정하에서 농민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큰일이었다.
그렇기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왕의 정치에 반기를 드는 일종의 반란으로 여겨 당시 상국인 청나라에 진압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까지 개입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했다. 혁명 진압 전후로 청일전쟁의 발발, 청나라의 완전한 몰락과 동양의 전통적인 중화 질서 붕괴, 대한제국 수립과 한국의 칠러화, 거기에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과 제국주의 본격화로 이어져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높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갖가지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조선 후기 조선 왕조의 봉건적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농업, 산업, 수공업에 대한 신분제도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조선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조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떠도는 예언에 따른 것으로 조선 왕조는 500년이 하는 숙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민중들의 바람과 더불어 새로운 사상도 함께 도래하였다. 곧 동학사상으로 당시 고창 지역에도 동학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은 선운사 도소람 왼편 칠송대라 불리는 암벽에 양각되어 있는 미륵 좌상으로 머리 위 암벽에 사각형 구멍이 10개 이상 있으며 부러진 목재들이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은 백제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하여 암벽에 불상을 새기고 그 위 암벽 꼭대기에 동부람이란 공중누각을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을 동부람 마애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배꼽과 같은 돌출부가 있다.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돌출부에 비기가 들어있는데 이 비기를 꺼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곧 1820년 전라감사 이서구가 마애불의 배꼽을 열어보기 전부터 복장, 감시를 둘러싼 전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곳에는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한양이 망하는데 비결과 함께 벼락살도 들어있으므로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이다. 이서구가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배꼽에서 서기가 뻗치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책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서구가 열어본다는 대목만 얼핏 보고 다시 넣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이 열어보고자 하였으나 병력이 무서워서 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장 지역에서 최대 동학 교직을 가지고 있는 손화중은 동학교도들과 함께 이 비기를 꺼냈다고 전해진다. 황현의 오화기문과 김재웅의 영상일기에 의하면 1892년 8월 전라도 무장현에 큰 지목이 일어났는데 도내의 유수한 두목은 물론 동학당하면 개인까지도 잡아들여 무장 감옥에 때려서 가두었다고 한다. 선운사 용무남 석불 배꼽에 있는 비결을 훔쳐갔다 하여 강도행위며 역적 모의였기 때문이다. 관원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동학당 영수, 강경중, 오지영, 고영숙 등 세 사람을 주모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각지의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장을 에워싸고 관할을 습격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무장 수령은 도망가고 죄수는 탈옥하였다. 이 일로 전라도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은 점차 심해지는데도 오히려 동학교도는 수가 점차 늘어갔다. 무장, 고창, 영광, 흥덕, 고부, 부안, 정읍, 태인, 전주, 금구 등 각지에서는 이민은 물론이고 동학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 이 비결을 당시 고창에서 동학을 포교하던 손화중이 꺼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손화중의 접지에만 수만 명의 새로운 교도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창 지방에서 손화중이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를 말해준 것이며 손화중포에서 비결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점은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 사실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이 일이 얼마나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포가 동학교단의 최대 세력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 곧 손화중포는 고부봉기 후 동학농민혁명의 봉화를 올리는데 주도적인 일을 한 부대로 선운사 마애불 비기 탈취 사건은
손화중포의 조직과 이상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곧 고창 지방에서 손화중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를 잘 보여준다. 선운사의 마해불 비결 설화는 당시 혼란한 시대적 정황이 마해불 안에 있는 비결로 민심들의 기원을 해결하고자 한 일단의 사건이었다. 물론 손화중이 진짜로 그 비기를 훔친 것인지, 그래서 어찌하였는지까지는 미처 찾지 못했다. 그저 떠도는 설화 중 하나였을 뿐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훗날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토리노의 수인은 진짜일까? 성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성수이라고도 부른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 동굴에 매장했다. 사흘 뒤 예수를 따르던 유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라며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성유물로는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은 천 조각,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 예수를 못 박는데 사용했다는 성전과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인 성배 등이 있는데, 현재 예수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렸다는 피, 즉 성혈 등이 있다 하여 성물로 인정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 수위는 신약 성서에 2차례 등장한다. 예수가 죽고 나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고운 대로 싸서 무덤으로 옮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 그 안에는 수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수위는 그 이후에 에데사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에데사는 현재 터키의 동남부 우르파 지역에 해당한다. 에데사에 보관되던 수위는 이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고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에서 가져갔다가 현재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 중이다. 흔히 말하는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토리노 수위가 바로 이 수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수위는 세로 4m, 가로 1m 정도 크기의 천이다. 그 천에 찍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 키는 약 180cm, 몸무게는 약 75kg 정도의 성인 남자라고 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인종까지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는 없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영감조차도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고, 그래서 피아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피아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까 궁금해서 시도했는데,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이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와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았던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수희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수희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희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수희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수희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릴의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수희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르 드 샤른이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했는데,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다. 예수의 수인은 이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다.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게 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진 뒤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수위가 보관되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했기 때문에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 남자의 시신이 하나 발견된다. 이 시신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혀가 절단되어 있고 양손의 지문이 모두 뭉개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인물이다. 토리노 성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와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그때마다 용의자와 범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이들에게서 범죄와 연관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모두 혀가 없었고 지문도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토리노 성당만을 노리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일련의 범행들. 어쩌면 이 방화와 절도는 토리노 수위의 역사와 연관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수사팀은 한편으로 성의의 역사를 추적해간다. 중세 시기 기독교에서는 이 수위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의 전신은 허락하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게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다.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다. 그러다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었고 매크론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했는데,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9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이 수위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했는데,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토리노의 수위를 보호하기 위해 덧댄 천조가리를 연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특별한 날에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 모으고 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 오늘은 예수의 형상에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은 예언을 너무나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불리운 부르만 예언가 마더십톤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영국의 예언가로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 이전에 활동했던 마더십톤은 훗날 최고의 예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까지도 예언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정확한 그의 예언을 두고 기독교 색채가 강했던 영국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예언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감히 신의 영역을 훔쳐보았다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비난했다. 400년 전 무지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던 종교인들에게 마녀라 낙인 찍히고 결국 그녀는 온 국민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랬던 그녀가 남겼다는 예언서가 현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고 그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혀졌다. 그 당시 마녀로 낙인 찍혀 그녀를 내몰았던 현재의 영국에서는 그녀의 예언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맞자 그녀의 생가를 기념하는 관광지까지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그녀의 예언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지구적으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가 비밀로 남긴 예언서를 20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나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예언지를 비밀로 만드노니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을 것이니 나의 예언들은 헛되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미지의 대지에서 금이 나오는구나. 미국 대륙 발견.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의 대지가 왜 미국일까 생각해보니 미국하면 금을 찾아 카우보이들이 활동하던 옛날 서부 영화가 생각나서 그나마 수긍이 갔다. 이것은 연도를 거쳐 철제 괴물이 나타나 떨림과 양피지, 언어와 잉크를 집어삼키면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지도다. 9세기 철제 인쇄기 등장. 그냥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니 아 그렇구나 하며 역시 수긍하게 된다. 세상이 뒤바뀌는구나. 농사를 짓는 모든 아들들의 손에 책이 쥐어질 지이니 가난한 자들은 이제 큰 지혜를 얻게 되도다. 책의 대량 배포로 인한 지식 대중화. 사내들이 후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잠들어 있는 세계의 산이 숨을 들이쉬며 얼음과 진흙, 죽음을 뿌리는구나. 대지가 흔들리고 마을과 마을을 삼키도다. 미지의 대지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구나. 미국, 남북전쟁. 물에서는 쇠가 나무 배와 같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철제 선박 등장. 말이 없이도
마차가 움직일 것이다. 기차, 자동차의 등장.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하얀색과 검은색, 녹색을 타고 이동하는구나. 비행기의 등장. 1900년과 26년 집을 지으면 집과 막대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때 광폭한 전쟁이 계획될 것이고 불과 칼이 대지를 써버릴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계획. 히틀러, 나이투쟁. 배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 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세상의 절반이 피해 물들 것이다. 잠수함, 사진의 동영상화, 비행전투기 등장. 제1, 2차 세계대전 발발. 유유로 만들어진 집이 영국에 오는구나. 그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회교도 같이 잔인하고 악마 같은 집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곳에서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드는구나. 북쪽이 남쪽을 갈라놓을 때 사자의 입에서는 독수리가 이를 벌린 뒤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피가 저리고 잔인한 전쟁은 이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구나. 패망한 일본을 점령하는 미국. 6.25 전쟁. 울부짖는 괴물이에 사내가 타고 있구나. 그 괴물은 곡물을 집어삼키도다. 사람들이 말과 쟁기를 버리고 새처럼 떠나는구나. 트랙터의 등장과 사람들의 도시 이동.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눈 깜박임처럼 순간적으로 전화, 라디오, 인터넷의 등장. 사람들은 높은 언덕을 짐승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오를 것이며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거다니며 잠을 자고 자유로이 말까지 하는구나. 케이블카, 잠수함, 수중터널, 미래의 수중도시. 경이로운 먼 훗날 여자들은 사내와 같은 복장을 하고 바지를 입을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는구나. 그들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현대의 여성들의 옷차림과 자전거 뒤에 타서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이 생길 것이다. 사내들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더 고운 인생들을 파멸시키며 그들의 부인들에게 한 것 같이 하는구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사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걷는구나. 현대 대형 전광판, 미디어 언론이 등장하여 각종 성범죄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때 왕은 거짓 약속들을 하며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끔찍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전에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정치인들의 거짓말. 노란색의 사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구나. 그들은 꿈으로부터. 그러나 이 막강한 폭군은 실패하나 그들의 행위에서 위험이 자라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노니 중국 대국화, 중국과의 협력, 미래의 역병.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살아가니 산과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연 속에 살아가라.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며 바다가 포효하는구나. 언젠가 가브리엘이 바다와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는 경이로운 나팔을 불것이며 오래된 세상은 죽고 새롭게 탄생할지니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는구나.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대지는 죽을지니 이 예언의 6번째 선포자에 의해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며 겁에 질릴 것이다. 용이 꼬리 핵미사일. 마지막 20번째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이기까지 가는 상황을 예언했다고 한다.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사야보다 높게 솟구치고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헬은 맹렬히 돌진하여 대지를 집어삼키고 인류는 진흙탕에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상이 시간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말을 해준다. 세계 3차 대전. 이어서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생생한 세계의 종말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때는 별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이상해진다. 별들이 지상 서쪽으로 쏟아지고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별들이 쏟아지고 나서 동쪽의 물이 범람하게 된다. 동쪽의 많은 것들이 잠기게 된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별들이 춤을 출 뿐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흉측한 두려움이 음식을 비밀의 언덕에 숨긴다. 그들은 거짓이며 약탈자와 도둑, 간첩들을 죽인다. 인간은 홍수의 공포로부터 빠져 죽는다. 그리고 겁탈할 것이며 거짓의 피에 빠진다. 인류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니 쓰라린 대지로구나. 용의 꼬리가 없어졌을 때 인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지 않고 웃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인류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게 이치일지니 그의 가면 속 미소, 그의 그릇된 위엄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들은 용을 다시 보내고 하늘의 빛을 비추면
그의 꼬리는 갈라질 것이다. 대지가 찢기고 왕과 지배자, 노예들은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물의 지점을 따라 이동하나 사람들은 바다가 산과 해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대지가 갈라지고 새롭게 변화한다. 그대들은 이 예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것이다. 나의 예언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가? 너무나 정확했던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녀로 내몰렸다는 마더쉽톤.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테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녀 마더쉽톤에 대하여 영상을 소개하였다. 부족함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집트 기자지구에 있는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의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러시아와 독일 공동 연구팀은 대피라미드의 파장이 200에서 600m인 전파 방해 입자를 조사해 피라미드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를 모형화했다. 다중급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파라오 쿠푸와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두 방과 바닥에 이완성된 세 번째 방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피라미드 건축에 쓰인 자재 등의 정보가 부족해 몇 가지 요인을 가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러시아 국립정보기술기계과학대의 안드레이 에브류인 박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동이 없으며 일반 석회석 성질을 지닌 건축 자재가 피라미드 안팎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했다면서 이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인 기원전 2509년에서 2483년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 쿠푸 시절 건설됐다. 높이 139m, 너비 230m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다. 이번 발견은 고대 피라미드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전자기 에너지가 분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 고효율 센서와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집트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일명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었다고 한다. 이는 불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태양의 신인 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라미드는 천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천국의 계단인 셈이다. 피라미드라는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페라멧에서 유래했다. 재미있게도 이를 해석하면 밀가루, 케이크라는 뜻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처음 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떠올려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이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머라고 부른다. 피라미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복합 구조물인데 파라오는 고왕국 초까지 신과 같은 존재였고 훗날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살아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죽어서는 4, 5세기에서 신들과 함께 이집트를 수호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공간과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겉모습은 그저 커다란 삼각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복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큰 신전과 왕비의 피라미드 등 조금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재미있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기 위한 의식용 배를 묻을 구덩이를 비롯해서 신전과 나일, 강으로 연결된 긴 둑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작은 피라미드라고 해도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일꾼과 건축 기술자가 필요했고 엄청난 양의 돌이 쓰였다. 물론 크기와 내부, 공간의 내실에 따라 공사 기간도 수십 년이 걸렸다. 피라미드 건축 사업은 파라오에게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 왕조의 자존심이 달린 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피라미드는 원래 새하얀 자태를 뽐냈는데 순백의 석회암으로 외벽이 덮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벗겨지고 말았지만 순백의 초고층 건축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집트의 남쪽 지역에서도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20년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모든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높고 크다고 해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불렀는데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돼 8m 가까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프 왕의 이야기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한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자세히 담겨 있다. 1824년 이 파피루스를 처음 발견한 헨리 웨스트카의 이름을 땄다. 파피루스는 이집트가 힉소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인 기원전 1650년에서 기원전 155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쿠프 왕의 5 왕자가 심심해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들려준 신비로운 마법사 이야기가 실려 있다. 쿠프 왕이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문자의 신인 토트의 비밀 문서를 찾는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쿠프 왕의 심술 맞고 잔인한 성격을 비꼬고 풍자하는 이야기도 있다. 쿠프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수천 년 전 쓴 파피루스에는 파라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조세르가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한다. 조세르는 성스러운 몸이라는 네체리케트 호루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상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스타바라로 불리는 고왕국 1 왕조의 단층짜리 직사각형 무덤이 바탕이 됐다. 조세르의 신하였던 이모테프가 설계를 맡았다. 원래는 작은 무덤으로 시작했는데 뒷날 계속 증축을 하면서 계단 모양의 피라미드가 됐다고 한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의 돌로 만든 석조 건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축조 시기는 기원전 26세기경으로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하수라듯 당시에는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더욱 완전한 각불 형상이었으며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용 캡스톤을 씌워 화려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쇠퇴 이후 여러 차례 뜯겨 건축 자재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는 3800년 넘게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며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기원전의 학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이미 현대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고대 유적으로 여겨졌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보, 로마의 데플리니우스 등이 대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매년 14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세계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들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세계 불가사의의 중심에 있는 이집트 대피라미드는 정말 그 몸집만큼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정밀도와 복잡한 내부 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피라미드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주력은 그 두께만 3m에 달한다. 피라미드와 담장은 약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 중간 마당은 그리 넓은 게 못 된다.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사상 제일 크고 제일 복잡하고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웅장함은 피라미드 내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회랑이나 왕이 묻힌 내실의 복잡하고 정교한 솜씨에 가히 경이로울 뿐이다. 올라가는 통로와 대회랑, 여왕의 방, 왕의 방 등 내부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은 대피라미드 이전과 이후의 피라미드에는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에만 존재할 만큼 역사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대피라미드의 웅장한 크기, 복잡도,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견줄 피라미드는 현재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건축과 건설,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기하학, 지리학 등에 대한 높은 과학적 지식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가 주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디에도 왕을 묘사한 벽화나 상형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학 학자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의 낙서와 이집트 연대기, 헤로도토스 등을 참조하여 대체로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 무렵 쿠프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완공에는 약 20여 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이집트인들은 대피라미드를 쿠프의 아크테익베라 불렀는데 이는 쿠프의 지평선이란 뜻이다. 쿠프는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로 대피라미드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의 뜻은 큰 놈으로부터 보호받다이며 그리스어로는 케옵스 쥐업사고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쿠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신비에 휩싸인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고왕국 제4왕조 때의 스네프르, 쿠프, 카프레로 이어지는 오직 세 왕의 통치기에 건설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피라미드를 모아봤자 이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 부피의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론과 학문적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피라미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로 중심부는 노란색 석회암으로, 외장석은 흰색 석회암으로, 그리고 내부의 방과 통로, 지붕 등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블록은 일반적으로 석회암으로 평균 2.5톤이며 위로 갈수록 크기는 조금씩 작아진다. 바닥에 있는 어떤 외장석은 매우 커서 15톤의 무게가 나가기도 한다. 가장 무거운 블록은 왕의 방 지붕과 그 위에 중량 경감의 방의 지붕에 사용한 화강암 블록이다. 이들은 40톤에서 70톤으로 추산된다.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라미드의 목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피라미드의 무덤설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마스타바를 피라미드의 원형으로 본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무덤설에 의문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크게 반박할 만큼의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피라미드가 왜 무덤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초의 피라미드인 제세르 왕의 계단형 피라미드에서 미라의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 그 이후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디서도 미라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라미드도 원래는 미라가 있었지만 도난당하고 말았다는 설도 물론 성립한다. 허나 일찍이 미라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 정도는 당연히 남아있을 터이다. 따라서 그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인 듯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덤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지하에 유해와 부장품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피라미드는 지상에 매장실이 있을까? 또한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에는 벽화나 상형 문자가 없다.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이다. 무덤설 외에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있는데 오리온 벨트, 천상의 거울, 물펌프, 발전기, 곡물 창고 등이 있다. 발굴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대피라미드에는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이 남겨놓은 낙서 중에 쿠프 왕 제위 17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피라미드는 쿠프의 무덤이 되었다. 그런데 디오도로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쿠프는 결국 자신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덤이 아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사용되었을까?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외계 기지는 아니었을까?